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우리가 잠든 사이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저희 굿모닝 글로벌과 함께 챙겨보시죠. 자, 미국 증시가 지난 2거래일 동안의 급격한 랠리 이후 오늘은 한 차례 좀 쉬어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마 이 정도 서전에서 마감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장중한 때 3대 지수 모두 상승으로 반전하기도 했습니다만 결국은 하락으로 마감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자, 종목별 히트맵을 보더라도 대형주들의 낙폭이 꽤 큽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1.7%, 아마존도 1.9%, 테슬라가 2% 정도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 전반적으로 하락하는 종목의 수가 훨씬 많은 그런 시장의 움직임을 보고 있습니다. 시장이 급격하게 이제 인플레이션 지표와 함께 환호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만 너무 흥분하지 말라는 여는 이 사이에 이 발언도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좀 시장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고요. 또 워낙 단기간에 빠르게 올라오다 보니까 한 차례 쉬어간 모습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 지난 밤 사이에는 바이든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이 만났죠. 첫 번째 대면 정상회담을 3시간 동안 가졌는데 아주 구체적인 내용이 아직 드러난 건 아닙니다만 이 자리를 통해서 아주 자세한 내용보다는 서로 넘지 말아야 될 레드라인 정도만 설정을 한 것으로 논의를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 영향은 아주 크지는 않았었고요. 또 코로나가 이번 겨울에 다시 한번 유행을 할 것으로 좀 전망되고 있죠. 이런 가운데 중국에서의 코로나 확진자가 늘어나게 될 경우를 감안하면서 유가는 또 하락하는 모습도 나타났습니다. 참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이 많이 일어났는데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지금부터 저희 굿모닝 글로벌과 함께 챙겨보시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지난밤 사이 미국 시장에서 가장 뜨거웠던 핵심 이슈들 챙겨보겠습니다. 애프터마켓 시간이고요. 오늘도 이분과 함께하겠습니다. 김태수 미국 세무사 화상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과연 오늘은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하나씩 키워드부터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자, 문제는 소비인데요. 아무래도 쇼핑 시즌이 연말에 대기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좀 기대하기 어려운 것일까요? 어떤 내용일까요? 네, 오늘 시장이 제대로 올라가지 못하고 장후반에 조금 처지는 그런 모습들, 이런 것들은 이제 앞으로 다가올 이번 주에 있을 소비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우려가 커지고 있는 그런 분위기 때문입니다. 지금 미국 소비자들한테 굉장히 힘든 시즌이에요. 인플레이션이라든가 금리라든가 주택 하락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는데 연말 소비에 대해서 결국은 이게 제대로 될까라는 의문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지금 소매 판매 같은 경우에는 표를 보면은 지금 이제 2021년도 중반 이후에 꾸준히 하락하고 있는 모습인데, 물론 2019년도보다는 아직은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10월 소매 판매 수치가 0.9% 정도로 예상하고 연간으로 6.9%, 이건 3개월 연속해서 하락할 것으로 그렇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9월 달에 이제 월간 판매 변동이 없었는데 이거가 이제 전반적으로 인플레이션이 소비자들한테 좀 타격을 주고 있다, 이렇게 분석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가품 중심으로 빠르게 좀 식어가고 있다, 이렇게 지금 얘기가 되고 있어가지고 이런 부분들이 좀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고, 그나마 이제 최근에 10월달 소비자 물가지수가 기대치보다 조금 더 하락하면서 0.9% 예상하던 거가 보면은 1.0% 정도로 조금 상승하는 그런 정도로 지금 늘어나고 있는 게 그나마 좀 기대치가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어쨌든 지금 이제 블랙 프라이데이가 2주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상황에서 지금 신용카드 금리가 계속해서 올라가면서
비자나 마스터카드 같은 경우에 이거 선물 구매하기가 조금 어렵지 않나 좀 이런 생각들도 많이 들고 있고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보면은 전반적으로 이제 3분기 소비자 지출이 조금은 늘 거다라고 그렇게 전망되고 있지만 여전히 둔화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이미 소비자들에 대해 가지고 이미 소비재들에 대해 가지고 시장에서는 뭐 프랭클린 템프턴이나 이런 쪽에서는 수익 추정치를 줄여야 한다 이렇게 지금 보고서를 내놓고 있어가지고 소비 시즌에 대해서 좀 우려가 커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입니다. 안 그래도 올 한 해 동안 이 유통업체들은 대부분 재고를 어떻게 처리하느냐의 문제 때문에 굉장히 골머리를 썩어왔고요. 이 재고 처리하다 보면 결국 이익이 줄어들 테니까 이게 실적 추정치의 하향으로 좀 연결되는 경우도 많았던 것 같거든요. 근데 조만간 이제 소매업체들의 실적이 많이 발표됩니다. 이들의 전망은 어떨까요? 네, 지금 시장 전체적으로는 그래도 선방하고 있다라는 뭐 그런 평가들을 좀 받고는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실적 보고한 업체들의 한 69% 정도가 순이익 예상치를 넘어서고 있기 때문에 예년보다는 못하지만 그래도 뭐 잘 버티고 있다 이런 얘기는 하고 있는데 이 소비 분야에서 소매업체들 쪽에서는 사실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들이 진행될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발표된 소매업체들 수익 예상치를 정리를 해왔는데요. 보시면은 화, 수, 목, 금 해가지고 월마트부터 시작해서 풋마크까지 쭉 연결이 됩니다. 근데 보시면 이제 증가율을 나타내는 레이트 보시면은 윌리엄스 소노마 하나를 빼고는 전부 하락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하나씩 보면은 갭 같은 경우에는 96% 최대 지금 하락을 예상하고 있는데 적자 전환 우려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발에서 풋나크 경우에도 40% 이상 하락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타겟 같은 경우에는 월마트보다는 아직까지도 재고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좀 어려운 그런 모습 보이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창고형 저가 제품 판매하는 BJS라든가 TJX 그리고 베스트 바디워크스라든가 이런 회사들은 실적이 더 안 좋을 것으로 그렇게 전망이 되는데 왜냐하면은 아무래도 이제 저소득층에서 지갑이 먼저 다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생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백화점 체인인 메이시스나 펄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심각한데요. 84%, 50% 각각 크게 하락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나마 이제 고가용품 판매하는 게 지난 이제 여름부터 해가지고 좀 상승을 했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빠르게 줄어들고 있지만 그래도 이제 3분기 실적에서는 윌리엄스 소노마가 한 13% 정도 이익이 상승할 것으로 그렇게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연말 쇼핑 시즌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많이 위축되어 있다는 점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키워드 열어보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자, 너무 흥분하지 마라고 하는 건데요. 지난주에 인플레이션 지표가 7%대로 내려오면서 시장이 굉장히 흥분을 했었죠. 뭐 당일에는 7% 정도 나스닥 지수가 오르기도 했었고 그 다음 날도 시장은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지난 밤 사이에 매파 성향을 띠고 있는 연준 이사가 너무 흥분하지 말라는 경고성 발언을 내놨는데 어떤 이야기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크리스토퍼 월러 이사입니다. 단 한 번의 인플레이션 지표로 지금 시장의 낙관주의가 너무 팽배한데 이건 잘못된 것이다라는 지적을 했습니다. 물론 지난주에 발표됐던 7.7%의 인플레이션 지표는 환영할 만하지만 그리고 이 덕분에 12월 50bp 인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한 번 내려오던 이 인플레이션은 다시 올라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 한 번의 지표에 흥분할 필요는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이렇게 우려가 될 수밖에 없는 점이 또 한 가지가 있는데 최근에 발표됐었던 뉴욕 연은의 설문조사죠. 기대 인플레이션이 어느 정도 됩니까? 라는 설문조사를 봤더니 최근에 다시 한번 이 기대 인플레이션이 올라오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도 합니다. 1년 기대 인플레이션은 5.4%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만 다시 5.9%까지 오른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3년 기대 인플레이션도 2.9% 수준까지 내려가기도 했습니다만 최근에 다시 한번 3.1%까지 오르기도 했습니다. 자, 이처럼 기대 인플레이션이 올라간다는 것은 물론 이것 자체만으로 인플레이션이 올라간다는 건 아니지만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인플레이션이 올라갈 수도 있다는 것은 인플레이션이 마냥 내려가지만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너무 흥분하지는 않아야 된다라는 경고성 발언이 있었던 겁니다. 라이엘 브레이너드 부의장도 이날 발언을 했는데요.
다만 약간은 좀 완화적인 기조의 발언을 했습니다. 조만간 금리 인상의 속도를 늦추는 것이 좀 적절할 수도 있겠다라는 말을 했는데 사실 이게 그렇다고 해서 금리 인상이 빨리 중단될 것이라는 얘기는 아니겠죠. 조금 더 천천히 하지만 조금 더 오래 금리 인상을 할 수도 있다는 파월 의장의 말과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이것도 시장의 긍정적인 반응을 이끌어내기에는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자, 인플레이션 하락에 너무 흥분하지 말라는 크리스토퍼 월러 이사의 이 말을 투자자들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네, 시장에서 이제 흥분하지 말라는 얘기는 결국은 이제 투자 비중에 대해서 좀 조절을 잘 하라는 얘기로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시장, 이 하락장에 대해서 바닥을 보려고 하지 말고 비중 조절하는 싸움이라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그만큼 시장이 어렵습니다. 30% 정도 비중 가지고 있다가 이제 10월달 실적 시즌 발표하면서 50%까지 늘려도 좋다라고 했고 그리고 FOMC 동향 보고 나서 이제 매수 들어오면은 CPI 지수 하락하고 나서 이제 급반등하는 이런 상황이 생겼어요. 그러면서 가격이 쭉 올라왔습니다. 투자자들이 이제 여기서 결정을 해야 되죠. 수익을 실현할 것인가 계속 보유할 것인가 여기에서 비중을 30%로 다시 줄일 것인지 그대로 보유를 할 것인지 수익이 충분하다면 그대로 보유를 해도 되겠죠. 다만 신규로 나서는 신규 투자자분들은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역시 여기에서 갑작스럽게 50% 갑자기 들어오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비중 조절하라는 얘기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위험자산, 주식 같은 위험자산에 대해서 지금은 20% 비중만 보유를 해라. 이렇게까지도 얘기를 했기 때문에 굉장히 리스크 회피적인 그런 투자를 하라는 의미로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앞으로 시장이 급반등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조건이 있다라고 했어요. 뭐냐면 연말 소비 사라져야 되고 4분기 기업 실적이 3분기보다 훨씬 좋아야 되죠. 7%까지 올라야 됩니다. 그리고 인플레이션율이 6% 구간으로 떨어져야지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려서 그래서 이게 확인되기 전까지는 시장에 대해서 어떠한 안정성도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앞으로 2023년 1분기가 더 어렵다라는 얘기를 기관들이 계속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2023년에 연준 역시도 굉장히 어려운 선택을 하게 될 텐데 5%에 도달하지 않더라도 금리가 5%에 도달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인플레이션이 안정이 되고 시장이 안정이 될 것이다라는 확신을 가져야지만 연준에서도 안정적으로 이걸 운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상황들을 우리가 앞으로 겪어야 되기 때문에 비중에 대해서 충분히 정말 세심하게 좀 조절을 해야 되는 거고 그렇다면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그럼 주식 투자를 계속하면서 왜 주식을 보유해야 하느냐? 지난주 같은 급등이 또 나올 수도 있고 그런 기회들이 늘 존재하기 때문에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주식을 늘 보유하면서 진행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 가지 키워드 살펴봤는데요. 조금 전에 미국 시장이 마감됐습니다. 어떻게 마감됐는지 마감 시황 살펴보시죠. 최서영 캐스터입니다. 현지 시간 11월 14일 월요일장 마감 상황 전해드리겠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인플레이션 고점에 대한 기대 완화로 하락 출발했는데요. 브레이너드 연준 부의장이 금리 인상 속도 조절을 언급하면서 반등에 성공하는 듯 했지만 모두 하락 마감했습니다. 다우는 0.62% 하락했고 S&P 500은 0.89%, 나스닥은 1.12% 하락했는데요. 시장 움직였던 주요 이슈들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주말 사이 연준 위원들이 발언을 할 때마다 시장은 들썩였습니다. 먼저 크리스토퍼 월러 연준 의사는 일요일에 10월 CPI와 관련해서 매파적인 발언을 내놓으면서 시장의 흥분을 가라앉혔습니다. 10월 CPI 결과가 여전히 큰 폭의 증가세이다. 그리고 최근에 랠리를 두고 시장이 너무 앞서 나갔다라고 평가했는데요. 또 인플레이션을 낮추려면 갈 길이 멀다라면서 지속적인 금리 인상을 예고해 시장의 흥분을 가라앉혔습니다. 다만 금리 인상 속도는 늦춰질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다음 날인 월요일에 레이얼 브레이너드 연준 부의장은 속도 조절에 관해서 다시금 언급했습니다. 이에 시장은 안도하는 모습이었는데요. 금리 인상으로 인한 효과가 드러나서 속도를 늦출 수 있다는 발언을 한 거죠. 다만 인플레이션 2% 달성을 위해서 아직 금리 인상을 끝내지는 않을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종목별 이슈도 살펴보겠습니다. 아마존 소식부터 보겠습니다. 아마존은 사상 최대 규모의 감원을 단행하겠다고 밝히면서 2.3% 하락했습니다. 약 10,000명의 직원을 해고할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본사 인력의 약 3% 규모입니다. 알렉사를 비롯한 아마존의 기기들을 개발하는 부문 그리고 소매와 인사관리 부문에서도 감원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AMD는 1.6% 상승했습니다. 새로운 칩에 대한 낙관적인 전망으로
베어드와 UBS가 각각 시장 성과 초과 그리고 매수로 투자 의견을 상향했기 때문인데요. 베어드는 목표 주가를 65달러에서 100달러로 크게 올렸습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칩에서 성능 및 에너지 절약 기능이 향상됐고 이것이 회사의 시장 점유율 상승을 가속화하면서 총 마진도 높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오틀리는 실적이 예상보다 부진하게 나온 후 12.65% 하락했습니다. 오틀리는 중국의 코로나19 규제, 생산 차질, 그리고 달러 강세를 실적 부진의 이유로 들었습니다. 헤즈브로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투자 의견을 매수해서 실적 저조로 2단계 강등하자 9.8% 하락했습니다. 목표 가격도 73달러에서 42달러로 낮췄는데요. 매직 더 게더링이라는 인기 트레이딩 카드를 과잉 생산해서 가치를 떨어뜨렸다는 이유였습니다. 바이오젠은 경쟁업체인 모포시스와 파트너사 로슈가 알츠하이머병 치료제 임상시험에서 실패했다는 소식에 상승했습니다. 반면 역시나 알츠하이머 치료제를 개발해왔던 바이오젠은 지난 10월에 파트너사인 일본의 에이사이 제약과 진행한 임상 3상 시험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발표한 바가 있는데요. 2023년 3월 승인을 목표로 11월 말에 추가적인 데이터를 발표할 계획입니다. 모더나는 4.57% 급등했습니다. 모더나는 새로 개발하는 백신이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에 대해서 기존 백신들보다 5배나 많은 항체를 만들어냈다고 밝혔는데요. 모더나는 그럼에도 올해 여전히 28% 가까이 하락한 상태입니다. 다음은 국제유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국제유가는 하락했습니다. 중국의 코로나19 감염자 수가 증가하면서 리오프닝 기대감이 위축이 됐고요. 또 크리스토퍼 월러 연준 이사가 매파적인 발언을 하자 달러가 강세로 돌아섰기 때문입니다. 현재 국제유가는 약 4% 하락한 85.2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뉴욕 증시 마감 시황 전해드렸습니다. 자, 마감 상황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키워드 열어보겠습니다. 자, 세 번째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보시면요. 주택 가격이 15%나 하락했다는 키워드를 설정해 주셨는데 어떤 뉴스가 나왔을까요? 네, 지금 바로 15% 하락한 건 아니고요. 이제 포춘에서 전망한 게 미국 주택이 15%까지 하락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무디스에서는 18%까지도 하락할 수 있다 이렇게 전망을 했는데 지금 우리가 소비 얘기를 했는데 소비보다도 더 빠르게 연준의 그 금리 인상을 통해 가지고 영향을 강하게 받고 있는 게 바로 주택 시장입니다. 지금 보면은 모기지 이자율이 7%로 치솟으면서 주택 구입자들이 집을 구입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인데 지금 이제 연준이 계속해서 이제 올리면서 이제 일부에서는 1981년도에 폴 볼커가 그때 금리 올렸던 것처럼 그런 어떤 충격이 오지 않냐 이런 얘기하는데 다행히 아직 뭐 시장에서는 2008년하고 이렇게 비교를 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연준의 그 파월 의장 같은 경우도 지금이 굉장히 어려운 어떤 주택시장의 어려운 수정 상태에 있다 이렇게 표현을 했지만은 이게 주택 가격이 하락하는 건 의미하지만 분명하게 2008년과는 다르다 이렇게 또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것과는 다른 측면으로 좀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표를 보시면은 지금 10월 주택 그 판매에 대해 가지고 이제 전망하는 게 나오는데 지금 9월 달까지 해서 보면은 지난 1월 달 이후에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번 10월 달 데이터도 또다시 줄어들 것으로 한 440만 채로 지금 한 30만 채 정도 줄어들 것으로 그렇게 전망이 되고 있는데 분명히 주택 판매가 활력을 잃었다라고 이렇게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팬데믹 기간 동안에 주택 가격이 한 40%나 급등을 했거든요. 근데 최근에 케이스실러 데이터를 보더라도 6월과 8월 사이에 마이너스 1.3% 하락했기 때문에 이게 2012년 이후에 첫 하락이거든요. 이 데이터를 보면은. 그래서 시장에서는 미국인들의 어떤 자산 규모를 빠르게 축소시키는 이런 부동산 시장에서의 불안감 이런 것들이 추가적으로 소비의 위축을 가져올 것으로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그 주택 구매가 줄어들게 되면 미국인들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마찬가지겠지만 이사를 할 때 참 집을 많이 꾸미잖아요. 그렇다면 이제 관련 업체들인 홈디포를 비롯한 몇몇 업체들이 또 이번 주에 실적 발표를 할 텐데 이런 업체들도 실적이 좀 다소 안 좋을 가능성이 높을까요? 네, 지금 이 홈디포나 로스 같은 회사가 이제 대표적인 기업입니다. 지금 미국인들이 생활을 할 때 주택을 유지하거나 보수하기 위해서 1년에
한국 돈으로 약 한 400만 원 정도를 지출을 합니다. 이게 이제 스테이트팜에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걸 보면은 집값의 1에서 4% 정도는 유지 보수를 위해서 소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최근에 이제 홈디포 같은 경우에는 고객들이 지금 1년 전보다 한 9% 정도 더 소비를 하고 있다. 또 이렇게도 발표를 했습니다. 지금 이제 시장에서는 이제 주택 보수를 하게 되듯이 투자자들이 미국인들이 이제 주택을 쉽게 살 수가 없으니까 계속 머물게 되죠. 그러면서 더 지내야 되니까 좀 보수라도 해서 지내자 이런 측면에서 더 보수를 하다 보니까 홈디포나 로스 같은 경우에는 일단 실적이 3분기 실적은 홈디포는 한 4% 그리고 로스 같은 경우에는 13%나 오를 것으로 그렇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다행히 3분기에는 좋게 나타나는데 이게 이제 앞으로 좀 더 길게 가면 어떻게 되느냐 여기에서 말씀하셨듯이 사람들이 주택 매매 자체가 줄어들기 때문에 주택을 새로 이제 보수하는 이런 행위 자체가 더 많이 줄어들 것이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기업들도 실적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이제 우리가 소비뿐만 아니라 이런 다양한 분야에서도 물가 상승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직접적인 타격이 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세 번째 키워드까지 봤습니다. 이어서 마지막 키워드 열어보겠습니다. 마지막은 바로 이겁니다. 바닥 신호라는 건데요. 어쩌면 우리나라 분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그리고 의미 있는 그런 뉴스가 아닐까 싶은데 어쩌면 반도체 시장에 바닥 신호가 나온 것일 수도 있겠다라는 외신의 평가가 있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지난 밤 사이에 AMD에 대한 투자 의견이 동시에 두 군데에서 상향하는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가 UBS고요. 두 번째가 베어드인데 둘 다 모두 중립에서 매수 의견으로 높였습니다. 아웃퍼폼이라고는 하지만 거의 매수 의견이라고 보시면 되죠. 목표 주가도 함께 동시 상향을 했는데요. UBS에서는 AMD에 대한 목표 주가를 기존 $75에서 $95로 높여 잡았고 베어드에서는 $65에서 $100로 높여 잡았습니다. 왜 AMD에 대한 그러면 이제 이런 좋은 평가가 나왔느냐? CNBC는 이런 그 투자 의견 상향을 보고 반도체 업황의 바닥 신호일 수도 있겠다라는 평가를 내놨는데요. 왜 좋은 평가를 받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최근에 AMD에서 내놓은 최신형 데이터 센터용 이 칩이 새로 하나가 나왔는데요. 이게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일단 그 칩의 이름은 제노아라고 하는 칩인데요. 제노아가 어떤 칩인지 보니까 데이터 센터에서 사용할 수 있는 CPU인데요. 이게 5나노 공정을 필요로 하는 CPU입니다. 전 세계에서 5나노 공정을 하고 있는 게 TSMC랑 삼성전자밖에 없죠. 두 군데에서 혹시라도 이게 만들 것 같은데요. 자, 누가 만들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이 제노아 칩을 사용을 하게 되면 성능과 에너지 효율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기업들이 요즘에 데이터 센터를 세우고 클라우드 시스템 네트워크를 만들 때 비용과 설치 비용뿐만 아니라 운영 비용까지도 상당히 줄어든다는 거죠. 다른 반도체들은 사실 지금 재고를 어떻게 털어야 될지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지만 이런 상황에서도 데이터 센터용 반도체는 굉장히 수요가 많단 말이에요. 그렇게 된다면 기업들은 이걸 선택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텔도 여기를 따라오기 위해서는 몇 년이 걸릴 것이다. 이런 평가까지 나오고 있어서 AMD에 대한 투자 의견뿐만 아니라 그리고 목표 주가까지도 상향되는 그런 움직임이 있었던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게 반도체 업황의 전체적인 그 반등 신호냐? 사실 그건 아닐 것 같거든요. 핸드셋이라든지 아니면 PC라든지 이런 쪽은 여전히 좀 수요가 약간 위축되고 있는 분위기가 있어서 그러면 반도체, 특히 데이터 센터용 반도체만 좀 업황 바닥 신호가 나오고 있는 것일까요? 네, 이 반도체에 대해서 지난 밤에 정말 많은 보고서들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많은 반도체 업체들이 또 레벨을 올리는 이런 투자 의견이 올라가는 이런 모습도 있었고, 지금 반도체 쪽 재료 쪽이 좋으냐, 장비 쪽이 좋으냐, 칩 쪽이 좋으냐 굉장히 많은 얘기들이 있어요. 근데 정말 중요한 것만 말씀드리면은 대장주로 잡으시는 게 중요해요. 대표적인 게 지금 시장에서 나오는 게 AMD와 엔비디아 두 종목입니다. 지금 펀드멘탈에 대해서 분석하는 게 굉장히 많은데 제가 이제 지난밤에 여러 가지 보고서들 보다가 딱 눈에 들어오는 게 뭐였냐면은 IBD 쪽에서 나온 보고서였습니다. IBD에서 나온 보고서가 뭐였냐면은 AMD와 엔비디아에 투자를 하는데 굉장히 매력적인데 근데 펀드멘탈에 집중하지 말고 차트에 집중하라는 보고서가 나왔어요. 뭐냐면은 차트에 집중을 해야만 지금 바닥권에서 제대로 상승의 어떤 수익을 최대한 실현할 수가 있지
펀더멘탈에 집중하다 보면은 앞으로 중국의 리오프닝 이후에 잘못될 수도 있고요. 또 뭐 잘 될 수도 있는 이런 상황들이 얽혀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매력적인 구간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펀더멘탈에 집중하다 보면 타이밍도 놓치고 수익도 충분히 실현하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 올 수 있다라는 보고서를 냈습니다. 그래서 차트 보시면은 제가 이제 엔비디아하고 AMD 차트를 가지고 왔어요. 보면은 차트가 벌써 고점에서 절반 이상 이렇게 하락해 있습니다. 충분히 바닥권에 최근에 며칠 올라오긴 했지만 그래도 아직은 충분히 바닥권에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반도체 전체적인 어떤 상황들을 보면은 어제 날짜로 발표된 알리드 마켓 리서치에서 나온 데이터를 보면은 앞으로 2031년까지 연평균 성장률이 9.9%에 달할 것이라고 나옵니다. 어차피 반도체 시장은 성장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렇다면은 반도체 시장의 어떤 사이클을 봤을 때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금은 충분히 바닥권이니까 차트에 집중하면서 투자 비중 조절하면서 가면은 충분히 장기적으로 큰 수익을 올릴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난 밤 사이에 있었던 4가지 이슈 살펴봤습니다. 애프터마켓 시간이었고요. 김태수 미국 세무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